김지윤의 이브닝 쇼 신년 특집 대담입니다. 2030을 잡아라. 4월 총선 앞두고 여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2030 표심 잡기에 혈안이죠. 각종 조사에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재 영입부터 공천까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시간입니다. 이래야 2030 잡을 수 있다. 2030을 대표하는 네 분의 정치 논객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 이준석 새로운 보수당 창당준비위 수석 부위원장, 신지혜 녹색당 공동위원장, 그리고 경북 구미시 의원을 지낸 김수민 시사평론가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두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새해 첫날 얼굴을 뵙게 되니 기쁘네요. 네, 새해 첫날 정말 기뻐요. 제 얼굴 봐서. 알 것 같은데. 자, 뭐 요새 모두 너무 바쁘신 분들인데 이준석 위원장은 예. 지금 새로운 보수당 예. 창당준비위 수석 부위원장이에요, 무려. 예, 네. 저희 영도자는 하태경 동지고요. 네, 요즘 마구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태경 의원을 뒤에서 고무줄 잡고 이제 땡기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달려나가면 너무 땡기고. 달려나가서 예, 밀당을 좀 하고 있는 예, 뒤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신재 위원장 뭐 선거법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 원내 진입을 위해서 총선을 네. 향해서 뛰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 녹색당이 원외정당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네. 많이 헌신했거든요. 근데 뉴스엔 잘 나오지 않았어요. 네. 선거제도 개혁이 됐으니까 녹색당도 최선을 다해서 원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번에 2020년을 녹색바람을 일으켜보려고 합니다. 네. 장경태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민주당에서 이제 인재 영입 이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참여하신 건 있나요? 저도 이제 총선기획단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찌되건 인재 영입 과정은 당 대표께서 직접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희가 사전에 뭐 공유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다만 1호 이제 인재 영입 들어오신 척수 장애인 출신의 네네. 최혜영 교수님, 뭐 희망을 정말 말하는 어떤 키워드로 하고 있는 분이고요. 또 2호로 들어오신 이베이코리아의 원종건 씨인데 네네. 어쨌든 이분이 14년 전 느낌표에서 어머니와 함께 정말 소외계층을 또 대변하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네네. 여기까지 잘 커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청년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미래를 저희가 또 키워드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화, 목, 일 네네. 이렇게 매주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인재 영입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아마 각 키워드나 어떤 사회적 약자나 배려 소외계층을 저희가 하나씩 한 분씩 또 모셔서 네.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알아요. 네, 김수민 평론가님을 네. 유튜브에서 봤어요. 여러 네. 차례.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다. 뭐 저는 굉장히 재밌게 잘 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 평론계에서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내공이 있어 보이셨고, 그런데 내공은 안 보이는 거라서 네, 그런 척 할 수는 있죠. 제 눈엔 보였어요. 근데 구미시 의원도 지내셨고요. 네, 좀 오래전인데 한 5년 전쯤에 임기가 끝이 네네. 났었고요. 그 이후로는 뭐 다른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평론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계획은? 올 한 해 계획은 계속해서 별일 없이 방송에 네네. 꾸준히 출연하는 겁니다. 방송에 꾸준히 출연하는 거, 정계로 뛰어들고 뭐 투신. 아우, 그럴 일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없어요. 술 마실 네. 거면 연락 주세요. 인재 영입 중에. 인재 영입 중이랍니다.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네, 청년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우리 청년 정치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 혹은 TBS 앱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TBS FM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저희가 고른 게요. 비례 위성 정당 이야기입니다. 과연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이게 이제 선거법 개정안 후폭풍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유한국당 측에서 비례 한국당, 이름은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비례 정당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는 만든다는 이야기는 뭐 안 하고는 있는데, 뭐 누가 합니까? 선거 때 되면은 뭐 아무도 모르는 게 정치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 정말로 자유한국당이 만들지, 그럼 민주당은 또 어떻게 나올지, 그러면은 선거법 뭐 굉장히 뭐 노력들 많이 해서 지금 고쳐놨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한데, 자, 저는 사실 이 말을 방송에서 해도 될지 모르지만 약간 개떼 토론.
막 해주세요. 막 말씀해주세요. 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제 생각엔 야합 세력의 중심인 민주당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비례 정당 소위 비례 위성 정당 얘기 나오니까 바로 신재 위원장님이 저를 딱 쏘아 보시는데 전혀 저희는 그 비상식 정당을 만들 생각은 지켜보고 없고요. 있다, 그건 네, 믿고 전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상식과 모렴치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건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그리고 집권 가능한 수권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의석 몇 석 얻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민주당의 출몰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저도 청년당원으로서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당 지도부께서도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고 총선 기획단을 하면서도 저희가 비례 이번에 선거제 개혁되기 전까지는 비례 의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아예 뭐 거의 진전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을 통과를 거의 전제로 하고 네. 그동안 논의를 정지해왔던 점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사실 비례 의석을 정말 저희가 거의 포기하자 싶은 마음으로 이번 선거법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믿으세요? 민주당이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위성정당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선거법 제42조죠.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발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당을 못 만드는 게 당연하다. 만약에 합법적으로 본다면 이 제도 안에서는 못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지금 있는 한국당의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한 5천 명 정도가 탈당을 하고 스스로 돈을 모아서 정당을 만드는 게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과연 한국당의 개입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따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례한국당 같은 게 생기면은 새로운 보수당한테도 좀 타격이 있지 않나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당을 만들면서 네.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그 규모가 작은 정당에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리하지 않냐 네. 왜 그러냐 그러는데 저희는 바른정당 때부터 그 국회의원들이 다 탈당을 해서 온 분들이라서 지역구 의원이 다수예요. 전원이죠 의원들이. 그리고 다 다선 의원들이에요. 이분들이 약간 뇌에 각인이 된 것 같은 게 역시 선거는 지역구가 제맛이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생각보다 비례제도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안 씁니다. 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비례대표 제도에 따라 가지고 실제 의석수가 차이가 나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같은 시도를 한다는 거는 저는 약간 의아했던 게 처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4월달에 이제 패스트트랙이 논의될 때만 하더라도 뭐 정치 평론 조금만 하는 사람들이면은 방송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보면 비례 전문 정당이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회피법들이 있다, 파회법들이 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 이 비례 전문 정당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기술적으로 이걸 실행하는데 난관들이 좀 있어요. 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자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로 뭐 장경태 위원장 같은 분을 영입했다 봅시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해야 될 판단이 뭐냐면은 영입됐는데 너 본진으로 갈래, 멀티로 갈래? 이거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진으로 영입한다면 멀티로 선거 내보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뭐 비례라는 것도 사실 아예 깔끔하게 30% 정도 될 걸로 예상되는 자유한국당의 그 정당 지지율이 깔끔하게 그로 비례한국당을 옮길 수 있느냐 아니면 가는 사이에 줄줄 흐를 것이냐 뭐 이런 점도 있고 저는 당장 황교안 대표만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지역구 출마할지 비례 출마할지에 대해서 확단을 못 내리는 상황 속에서 과연 위성정당을 출범시키면은 본인은 강제 지역구 출마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비례대표로 옮겨갈 수도 없는 게 뭐냐면 본인의 당대표직 내려놓고 그걸로 넘어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수행되려면은 상당히 많은 난관들이 있을 것이다.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아니 그리고 이야기. 도대체 기호를 올리기 위해서 의원들을 옮기다는데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네. 어찌됐건 이준석 이제 수석 부위원장님께서도 곧 위원장 되실 수도 있지만 그 어찌됐건 그 비례 한국당에 대한 반대 의견이신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선거는 연동형 제맛이지. 제도의 사실 최대 수혜자는 세보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 반사익 연동형의 반사익을 누릴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투표하고 비례는 세보수당으로 투표하면서 보수란 정체성을 강화한 거다. 그리고 보수당이라고 하는 순간 사실 바른미래당에 있던 소위 현암계라든지 일정한 보수적 색채는 없죠. 오히려 중도적 색채를 가지셨던 분들이 오히려 세보수당에 못 가는 진입점이 정당- 높으셨단 저런 거에 말이죠. 살짝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넘어가면 안 된다. 저런 식으로 민주당이 한 1년쯤 전에 그 바른미래당의 어르신한테 가가지고 살살 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국이 난 거기 때문에 네. 저런 그 안 밤이당의 돼, 우리 단톡방에 평론가 얘기 좀 대단히- 들어봐야죠. 네. 네, 또. 근데 새로운 보수당은 혹시 선거제도 개혁이 뻔하게 통과될 줄 알고 일부러 반대한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 근데 아니면 여기- 반대해도 통과되는 건데
그냥 따라서 찬성하면은 2중대 3중대 얘기 들으니까 아니요, 그런 게 그- 좀 두려웠던 건 아닌가. 그 그런 의원님들 생각도 같은 경우에는 확신범들이에요. 약간 보면. 아. 지역구라서. 선거는 지역구가 제맛이지. 뭐 네. 이거 약간. 그럼 뭐 사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뭐랄까 명목상으로도 당위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이거는 좀 새로운 그러니까는 뭐 비례 한국당 이런 거 만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의견과 더불어 또 현실적으로도 그거는 사실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 유튜브에서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질문이라기보다 의견 중에 하나가 김수민 평론가님 정치인 성대모사 엄청 잘한다고 시켜보라고. 특기시죠. 예, 새해도 맞았는데 하나만 좀 해주세요. 누구 거예요? 이 사람 걸 해봅시다잉. 뭐 이런 거. 누구예요? 누구야 근데? 이건 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장경태 다시- 위원장은 모르면 안 되죠. 다시 해봐요. 이렇게 하십시다잉. 누군지 모르겠어요. DJ 같은데요?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닌가? 통과. DJ가 왜 나와? 가 아닌 것 같은데. DJ는 원래 DJ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거 있었던 방금 네, 장경태 사실은. 위원장의 MB 성대모사였습니다. MB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좀 달라요. 저는 문재인 처음에 대통령 한 거는 하다 이제 했었는데. 이낙연 총리였습니다. 이낙연 총리 목소리 좀 그렇군요. 나직하시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 했어요. 아니 뭐더 그냥 들을 게 없을 것 누구였어요, 같은데. 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네. 청취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네, 주십시오. 다음- 누가 들어도 알 법한 그 네. 아주 좋은 카드를 꺼내서야지 잘 못하시는 그러니까요. 카드를 네, 꺼내신 것 이낙연 같아요. 총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여론조사 1위 누구나 본인의 아는. 실력이 네. 제대로 드러날 수 있는 패를 까야지.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얘기를 할게요. 2030을 잡아라 두 번째 주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만 18세도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이제 통과가 되면서 약간 화제가 되고 또 논란이 됐습니다. 만 18세 투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지금 53만 명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이제 향방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옛날에 신지혜 위원장이 서울시장 나왔을 때 고딩들은 신지혜 위원장 되게 좋아하는 걸로 나왔는데. 아, 그때 정말요? 당시에 서울시장 그 청소년들이 뽑은 서울시장 1위였어요. 오. 저는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사실 선거권 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내려가야 피선거권도 된다? 더 내려가야 된다. 지금 피선거권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내려가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한 발은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18세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새 정치, 새로운 그 녹색당의 정치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세보도 내려가게 세보수당은 되면은- 아니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선거 연령이 내려가게 되면 궁금한 일정적으로 좀 보수 정당들한테는 좀 불리하다라는 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이거든요. 네. 네, 어떻게 그런데 보고 있어요? 그 요즘 그 저희 영도자 농지인 하태경 의원이 그 기분이 아주 이제 좋아지셔가지고 네, 젊은 세대에서 이제 신지혜 위원장이 페미니즘을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자기 영역을 구축하면 할수록 하태경 이준석에게 또 다른 영역이 생깁니다. 예, 그렇기 아하. 때문에 요즘 그걸 잘 받아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 완전 타겟층을 정하셨더라고요. 반대로 딱.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떤 뭐 타겟층? 신지혜 위원장의 지지층에겐 저희가 뭐 한남부터 오만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아주 굳건한 그 18세 지지층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적대적 평론가님 공생 관계 보시기에 같아요. 녹색당, 세보수당이. 아니 저희는 그렇게 해주지 마세요. 그렇지 저희는 않습니다. 성평등을 네. 추구하고요. 그 녹색당은 페미니즘을 추구합니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세요? 차별금지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나중에 차별금지법에 날 잡아서 얘기해요. 네. 성평등까지 모두 다 언급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시면 제가 성평등한 날 잡아서 정당이라고 얘기해요. 그 인증해드리겠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에 사실 성평등도 들어가지만 성적 지향 네. 이것도 사실은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통과하기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저는 방금 네. 두 분 얘기가 만 18세 투표권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만 18세는 이제 20대하고도 좀 비슷한데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좀 다당제적일 것이다. 예, 성향들이 좀 다양할 것이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과연 18세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그렇게 나올까? 그렇다면 보수라고 생각하는 18세 유권자는 세보수당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녹색당이나 정의당 같은 조금 더 진보적이거나 레디컬한 정당한테도 기회는 많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문제는 민주당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이쪽 세대에서 조금 지지율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오른쪽에 세보수당, 왼쪽에 진보정당 이렇게 뻗어 나오면서 좀 영토가 잠식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한번 글쎄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데 20대 남성은 잘못된 교육을 받았잖아요. 18세 남성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이지호 씌우기. 아니 뭐 사실 이제 어찌됐건 90년대생과 80년대생 각각의 이제 2030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좀 정서적인 차이는 많다고 봐요. 그럼 거긴 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그 부분은 있어요?
아니죠. 교육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 그 어떤 이 시대가 어찌되고 20대를 압박하고 있고 20대가 어려움들을 너무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서로 뭐 공존하고 좀 배려하는 문화 자체가 좀 어렵게 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 장영태 위원장님이 굉장히 말씀을 정치인 같이 하셔요. 네, 이 자리에서 좀 민낯을 좀 보여주시면 원래 훨씬 더 좋을 것 설명충이에요, 같은데. 저기가. 네. 그런데 그러니까 좀 사실 20대 30대 어찌되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러니까 네. 20대 남성 지지율이 실질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청년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만들고 20대 남성들에 대한 고민도 한데 결국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20대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나 보육이나 주거 문제든 뭐 창업이나 부채 문제든 사회 안전망의 전반에 이르는 과정들이 모두가 다 20대에게 불리하게 짜여져 있잖아요. 현재 어떤 기성 세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이 산업 구조와 노동 구조의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막 남성과 여성 프레임을 안 나눴으면 좋겠다. 그게 결론이기도 해요. 근데 민주당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저는 이제 자꾸 뭐랄까 좀 도전적인 질문을 계속 던져볼게요. 제 생각이라기보다 민주당은 오히려 그런 프레임에서 득을 봤다는 얘기도 있어요. 20대 남성들 뭐 얘기들 저도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막 보면은 그걸로 득을 봤다. 그래서 20대 여성들은 또 민주당을 지지를 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20대 여성 지지율도 사실 조금 떨어져서요. 조금 떨어지만 근데 20대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또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 격차가 크는데 사실 그 과정 자체가 사실 저희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이 저는 잘 추진되고 있고 혹은 더 강력하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 2월에 그렇게 인터뷰했다가 바로 페미 청년인장이라고 욕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후속 인터뷰에서 아니 제가 페미 청년이자 하기엔 제가 너무나 죄송하다 사실 저도 어쩔 수 없는 남자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 사회가 남성들이 혹은 기성세대가 양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여성 임원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여성 임금 격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도 장관이나 혹은 당내 주요 요직에서도 사실 30%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 한쪽 성이 어쨌든 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도 40% 한쪽 성이 넘어야지만 어떤 위원회, 대통령 수석기구 등을 구성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20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성평등 얘기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지분이 커요. 이게. 네, 바로 이준석 위원장님께서 씌운 프레임이죠. 20대가 갈린 이유가 뭐냐. 성평등 청 아니냐. 젠더 문제 아니냐. 근데 저는 20대의 문제가 젠더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포퓰리즘적으로 좌냐 우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선택하게 만드는 정치 프레임을 잘못 세우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이 정치에 진출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저는 여성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제가 페미니스트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구도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민주당은 뭐 쿼타를 계속 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분이 여성 대통령인데 여성이라 잘못한 게 아니었고요. 그냥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셨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제가 그러니까요. 얘기한 저도 거예요. 똑같은 주장이에요. 남성 여성의 문제는 여성인지 아니죠. 남성인지 따지지 않고 제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드릴게요. 여성 인선할 때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래서 네. 페미니즘적인 건 아닙니다. 젊은이들 얘기 좀 하셔 보니까 여자 얘기하고 지금 남자 그렇죠. 얘기하고 있고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김소민 평론가님. 네, 아유 뭐 근데 사실 뭐 젊은층이라서 전부 진보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젊은층이 진보냐 보수냐 이거 전에 이제 젊은층이 생각하는 진보와 보수의 기준이 뭐냐. 그리고 젊은층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전 세대 기성세대에서 각각 진보라고 생각했던 사람 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하고 같으냐. 여기는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도 1020 세대가 생각하는 진보하고 뭐 소위 86세대나 40대가 생각하는 진보하고 좀 갭이 발생을 했던 거고 보수는 더 할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0대 분들이 그때도 탄핵 촉구를 외치는 광장에 나가서 거의 뭐 선도하다시피 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진보 보수 양쪽이 다 전 세대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다라고 네. 보여지고 저는 좀 흥미로운 게 이제 뭐 젠더관 또 젠더관이지만 10대 20대에서 나타나는 외국을 바라보는 관이 있어요. 외국을 바라보는 네, 관. 그러니까 미국, 일본, 북한,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근데 이게 전 세대가 봤을 때는 친미, 친일, 반중, 반북적인 성격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과거와 같은 냉전적 사고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어디가 더 민주국가인가, 우리하고 진짜로 체제가 더 비슷하고 가까운가 여기서 출발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네. 기성세대 보수하고는 다르다라고 보고 저는 10대, 20대는 이제 민주화 세대를 넘어서서 민주주의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제가 거다라고 그 얘기 봅니다. 굉장히 동감을 하는 게 네. 예전에 제가 뭐 이제 여론 같은 걸 많이 봤었으니까 조사를 했었잖아요. 1995년인가에 그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한 교수님이
가상 그 축구 경기, 그러니까 한국이랑 미국이 붙었을 때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또 미국이랑 북한이 붙었을 때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1995년도인가에. 그때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축구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2013년도인가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 미국을 응원하겠다라는 답변이 과반이 넘게 나왔고 20대에서는 그게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냉전적인 사고 구조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 우리랑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 이런 국가에 좀 더 친밀감을 느끼는 그게 이제 현재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닌가. 저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공감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거의 기억에 지배당하는 세대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화 세대도 산업화 세대도 본인들의 영광을 과거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의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해 부채도 없고 어떻게 득본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번에 뭐 조국 장관 사태도 그렇지만은 그 직전에 있었던 그리고 아직까지 이어지는 대일 외교 이런 것들만 본다 하더라도 젊은 세대는 거의 무관심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은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소위 말하는 이념론을 내세웠던 애국 보수 같은 경우 애국 보수라고 하는 분들의 그 이념에 젊은 보수는 동의를 거의 못했거든요. 일부만 동의했고. 근데 지금도 보면은 어쩌다 보니까 애국 진보 프레임이 한번 발동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럿으로 칸을 나누면요. 그 전체주의냐 아니면 자유주의냐 개인주의냐 이런 측면에서 젊은 세대는 확실히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적인 네. 측면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맞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 그런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젊은이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잘 파악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광화문이랑 서초동에 그 많은 시위 참여자분들이 오셨었을 때 거기에 가지 않고 나는 광화문과 서초동 중간에 서 있다라고 외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언론사에서 기고글을 연재하기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등장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통계상으로도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2030 네. 중에 무당층의 40%까지 치솟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저는 아까 그 이준석 위원장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개인주의적 성향이라기보단 다원주의적 성향으로 다원주의적. 느껴지고 기계적 민주주의보단 이렇게 정원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민주주의의 정원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공생 가능하고 어느 한 이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맞는 방법으로 민주주의적으로 해답을 찾아내는 그런 세대들이 좀 등장했다고 생각해요. 김수미 평론가 말씀이랑 조금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네. 이게 다원주의적이다. 나이가 드신 진보분들 중에서도 이번에 보면 극명하게 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유시민 이사장이랑 진중권 교수의 태도가 완전 다르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보면은 다소 애국 진보적 성향을 띈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황우석 사태 때라든지 이럴 때도 보면은 사실 뭐 나란 일 하는데 좀 밀어주자 뭐 이런 취지로 노무현 네. 대통령 때 많은 측근들이 그렇게 움직였던 적이 있었고 진중권 교수는 디워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황우석 때도 그렇고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지 이걸 왜 우리가 집단 논리에 매몰되냐 이런 약간 주의였거든요. 네. 근데 그 세대에서도 있었던 이 불화가 이제 젊은 세대로 오게 되면은 사실 애국 진보적 성격을 가진 분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아, 그런가요? 신재 위원장한테 애국 진보 같은 가치 전혀 못 찾아봅니다. 저는. 안 보여주셨구나. 집단주의적 가치 이런 거. 아. 저는 국제적 시민주의입니다. 국제적 시민주의. 네. 시민이란 말 저도 참 좋아하기는 해요. 네. 맞아요. 네, 어찌됐건 이제 뭐 조국 장경태 위원장은 되게 세요. 그런데 이게 애국 진보적 성격. 아, 애국진보.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 분야의 새로운 관점들이 필요해요. 네. 일과 노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다음에 환경 생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각 정당에 그 넘겨진 과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진보. 네. 어찌됐건 저는 이제 뭐 조국 장관 얘기도 나오고 해서 어찌됐건 급속한 성장의 그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 성장통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어찌됐건 이제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이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것인가도 좀 대단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선진화로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다양성의 다원주의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원주의의 세계로 시대로 표현해야 될지 고민인데요. 어찌되었건 이 방금 전체주의와 자유주의로 좀 표현하시긴 했는데 저는 너무 이 집단적 어떤 지성에 대한 신뢰를 전체주의로 표현한다든지 혹은 뭐 국가로부터의 어떤 자유만 주장하는 그런 자유주의보다는 어떤 우리 공공성을 확대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 혹은
또 자유주의도 다원성이나 다양성에 좀 더重시하는 이런 좀 시대적 네. 흐름으로 좀 둘 다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걸 네네. 마치 집단적 공공성을 강조하면은 마치 이걸 전체주의다 이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가치가 더 공존하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장하는 과정이 아닌가. 저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 유승민 대통령 뽑았어야 된다니까요. 맨날 그 얘기해요. 그런데 왜 그때 민주당을 뽑았냐고요. 갑자기 또 유승민 대표님 네. 또 아니 진짜요. 저게 저 주장이 그러니까 공공성을 띈 어쨌든 그런 분야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유승민 대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 정보를 좀 들어야 될 시간이 돼갖고 일단 교통 정보 듣고 와서 또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30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젊은 정치 평론가 그리고 정치인들을 모셔놓고 네, 젊은 세대를 좀 이해를 해보려고 저도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흥미롭더라고요. 어제 제아의 종 행사에 네, 펭수가 등장을 했어요. 열광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이 펭수란 캐릭터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브닝쇼에서 섭외를 넣었는데 대차게 까였지만 섭외를 넣었는데 뭐랄까 그 묘한 매력.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있지 않나. 또 그래서 또 젊은 층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폴리티컬리 코렉트라고 얘기하는 PC 이런 거를 거부하잖아요, 펭수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뭔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뭐 이런 거랑 정치도 좀 성향 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연결지어 볼 수 있을까요? 김수민 평론가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펭수는 좀 갑질에 대한 대항마 이미지가 강해서 특히 20, 30대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막 그 사장 이름 얘기하면서 질러대고 김명중. 네, 김명중 뭐 이러면서 막 질러대는데 이제 나도 한번 불러보고 싶어. 이강택 그러고. 박원순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잠깐. 역시. 같은 단 정치인 이름을. 네. 그래서 이제 목소리는 좀 동심 파괴라서 처음에는 저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보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질러 볼 법한, 질러 보고 싶은 젊은 세대 심리를 많이 대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펭수는 이제 정치 코드로 어떤 쪽으로 환원시켜서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펭수를 뭐 새로운 펭수당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면 펭수당. 새로운 보수당보다는 새로운 펭수당이 지지율이 높을 것 같은데. 저런. 해보세요. 창당해 보세요. 당원 5천 명 끌어모아가지고 네. 해보세요. 힘들어요. 제가 펭수의 위성 정당을 펭수의 창당을 위성정당. 해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기성 세대,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이렇게 불만이나 분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왜 뉴질랜드의 클로이 의원이라고 네네. 그 하원 의원이신 분이 음. 기후 위기 관련한 법안 같은 걸 설명을 하다가 좀 연령이 많으신 국회의원들이 네. 야유하고 그 발언을 막으려고 했었던 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 클로이 의원이 한 말 했죠. 오케이 부머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만해요 꼰대 아저씨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모가 이제 베이비 부모 얘기를 하는 네,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큰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런 감수성이 저희 또래 세대들한테는 글로벌하게 있는 것 같고요. 펭수를 향한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었던 거, 내가 꼰대 세대, 기성 세대로부터 받았었던 어떠한 압박 같은 걸 저 캐릭터가 풀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시원함이라거나 해야 될까요? 근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당에서 청년 정책이라고 내놓고 있고 2030 마음을 잡으려고 한다, 노력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뭐 물론 2030이 아니지만 제가 봐도 뭐 별로 믿기지가 않아요. 뭐 그렇게 새로운 것도 없어 보이고 말만 그러는 것 같고 아닌 말로 죄송합니다. 2030 정책 만드는데 50대 60대 아저씨들 모여갖고서는 이야기하는데 무슨 2030 정책이 나올 것이며 굉장히 진부해 보인다. 그 모임이나 그런 말 자체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그 젊은 사람들의 정치라는 것이 꼭 젊다고 해가지고 그 2030이 관심 가지만 정책을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장경태 위원장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각 진영에서 거의 고인물처럼 돼가는 그런 어떤 청년 정치인이지만 갑자기 나까지 그래요. 15년째 저러고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15년째 저러고 있고 저는 이제 같이 8년째 가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인물같이 되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대학을 졸업한 지도 이제 뭐 거의 뭐 15년이 다 돼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학 입시 제도를 보라고 하면 저희 또 몰라요 보면은 오히려 교육위에 있는 여느 60대 국회의원보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젊다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이슈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정치인의 숙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젊은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젊다고 해도. 다들 외교, 국방, 경제 큰 것들을 건드리고 싶어 하지. 거기서 왜냐하면 애초에 젊은 사람의 정치 이슈라는 것이 별개로 존재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일자리 정책을 펴는 데 있어가지고 20대 일자리만 늘리는 정책이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게 하는 방법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있다고 하면서 계속 이제 약을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 나와요. 네. 뭐냐면 뭐 공공 일자리 늘리겠다. 그래가지고 뭐 강의실 불 끄는 자리 만들고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괴기스러운 청년 정책이 계속 나오는 거는 칸 나누기를 계속해서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갑자기 졸지 약장수가 된 우리 장경태 위원장. 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펭수 얘기부터 하면 갑자기 펭수가 저도 왔습니다. 펭수 도망가지 많이 마. 하고 싶어서 김명중 뭐 함께 합시다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라떼 소울스라고 하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뭐 사회생활을 이런 거야라고 했던 그동안은 80년대생만 해도 선배들이 야 원래 사회생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거 약간 눈치 보고 약간 뭐 열심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나 경험에 대한 권위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고민이 들고 사실 청년 정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막 청년 일자리 뭐 100만 개 만들겠다. 청년 주거 뭐 행복주택 10만 호 만들겠다. 박근혜 정부도 했었고 여러 가지 청년 주거나 뭐 예를 들면 반값 등록 가지고도 저번에 예전에도 저희가 뭐 보편적 복지를 할 거냐 뭐 아니면 선별적 복지를 할 거냐 이런 논쟁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청년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내놓으면 뭔가 자원을 좀 제공하면 우리가 오케이 할 거다. 사실 구조적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정책들이 짜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5060은 우리가 가진 파일을 좀 나눠주면 2030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일을 나눌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파일을 나누는 그 논의 과정에 포함되는 게 2030이 원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알아서 결정해서 너희한테 내려주면 시혜를 주듯이. 네 마치 우리가 정보미 제공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정책적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해요. 저도 이번에 총선기획단에서 공약관 점검하면서 느끼는 건 계속적으로 약간 시혜적인 혜택들 좀 위주로 가지 않는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오히려 2030 세대를 참여시킬 수 있는 논의 과정이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고 한다 했을 때 참여할 만한 젊은이들이 많을까요?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나요? 저는 제가 20대 때에 비추어 봤을 때는 현재 20대는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보여져요. 네, 저희 세대야말로 정말 2000년대 중반에 대학교 다니면서 탈정치화, 보수화도 아니에요. 탈정치화까지 붙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계층에서 뭐 대학생이라든지 이쪽에 국한된 쪽이 아니라 젊은 층이 과거보다는 정치에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정치가 실제로 뭐 어느 편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얼마냐 뭐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 그런 정치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으로 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관심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참여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빠듯한 것은 현실이죠. 참여가 과거처럼 빠듯하다. 여유가 있고 이제 내가 지식인이니까 내가 이 정도 시민이니까 참여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또 현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030 참여를 늘리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저는 그 참여를 하는 것도 시혜적으로 보장해줘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큰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해져 있는 틀에 갇히기 쉽고 20, 30대는 여기까지 해라. 이거 해라라고 하는 그 틀에 갇히기 쉽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마디로 좀 선동을 하자면 20, 30대 정치인들도 부상을 하고 2030의 시민권이 확대가 되려면 싸워야 됩니다. 기성세대하고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 신재 위원장 많이 싸우는데. 네, 정말 너무 많이 싸우고 있고요. 기성세대하고만 당 내에서도 싸우는 게 그렇고 아니라 남자랑 싸우고 밖에서도 있으니까 그렇고 저렇게 또 이게 야, 남녀 젠더 프레임. 저기는 남자가 교육 잘못 받았다고 아니, 우리 남자랑 네. 싸우고 근데 있고 그건 이러잖아요, 맞는 지금. 말이에요. 이준석 씨 보면 오늘 제가 느끼는 게 정치인이 아니길 천만 다행이다. 정치인이었으면 프레임 씌우기가 들어왔을 거다. 장경태 위원장님이랑 신재 위원장님 당하는 거 보면서 제가 그 청취자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랑 장경태 위원장, 신지 위원장은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보면 방송하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친하신 건 알죠. 근데 다. 예. 이준석 최고위원님이야말로 저는 안 싸우는 청년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케이 부모 이걸 하고 내가 싶다고. 그냥 그대로 얼마나 싸웠는데. 아니 장경태 위원장님과 어떤 사이십니까? 예? 그 친한 아주 거의 저는 끈끈한 형제 관계가 좀 맺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 말고 새 보수당에서도 한국 남자로서? 청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승민 대표님이랑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청년들이 기성세대로부터 권력을 뺏어와야 한다라는 말에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있으면 안 되고 유권자로서도 나와야 되고 당원 가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혹은 뭐 시의원으로서 여러 정치인 자리에 청년 스스로가 도전하고 그 자리를 쟁취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신지 위원장 말에 도전이라는 말에 공감하면서도 도전의 꽃이라는 건 선거다 결국.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비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은 비례라는 건 확실히 시혜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비례 직선제를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당에서 활동하면서 실적을 쌓아갈 수 있는 구조가 있어서 저는 그건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민주당도 그렇고 과거에 새누리당도 그렇고 전부 다 비례는 어떤 당대표가 점 찍어주는 형태로 운영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많은 젊은 청년들이 허들이 지금 지역구에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은 비례를 하나의 목표로 삼고 도전하는데 이게 시험 과목이 없어요. 예, 당대표의 기분을 맞춰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입시 요강도 없는 상태에서 입시를 준비하려니까 참 많은 청년들이 어려워하고 나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체계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2030 젊은 세대가 따로 세대로서 정치인으로 진출하려면은 도대체 2030 정치인의 상이 뭐냐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제가 굳이 인터넷 댓글러가 돼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3명 다 씹어보자면요 엄청나게 지금 비판할 수 있어요 보면. 아 그러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고 고발당하겠죠. 제가 농담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정치에 처음 진출했을 때 제가 언제 한번 한 얘기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쟤는 유학도 갔다 오고 엘리트성이 너무 지나치니까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어. 우리 마음을 이해 못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사실인 것 같네요. 저랑 같이 그러면 영입됐던 손수조 제 친구는 평범한 친구였지만 그 친구는 야 쟤는 취업준비생인데 우리보다 나은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쟤를 대표로 인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은 주관식으로 물어보게 돼요. 자 그러면 젊은 세대가 원하는 젊은 세대에 이해하는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보통 답을 못해요. 왜냐면 모델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까다로운 기준을 젊은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스스로 적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당신 지금 뭐 살면서 이루는 업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20대가 정치에 진출하는데 이루는 업적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뭐 당연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거의 뭐 영웅이 등장하길 바라는 건 아니라면은 또는 거의 쿠데타를 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런 식의 정치 진출 시나리오는 애초에 젊은 세대에게 가당치가 않다. 그게 이제 그런 거겠죠. 젊은 세대가 정치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나라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조금 있어줘야지 사실은 그에 맞는 정치인 상을 또 만들 수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까지는 알 생각이 못 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현재 세대는 아, 대표성의 꼰대예요? 약화나 네. 그러니까 대표성의 약화나 혹은 어떤 그 리더십의 퇴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모파육 선배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 보고 야 너희도 단일 듀오 만들어서 뭐 엄청난 그 많은 사람을 조직해서 그 대표자로 등극해봐. 이게 역시 잘못된 이제는 기억을 안 갖고 되죠. 이런 게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어떤 세대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대, 30대 혹은 청년들이 저는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무관심하지 않다잖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예를 들면 민주화 세대가 광장에서 짱돌을 들었다면 지금 인터넷 광장에서 온라인 짱돌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 깃발로 이제 치환되거나 완성되진 않았다. 다만 이것들 표출되고 있는데 이 표출되는 과정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 사회가 또 정치가 반영해야 되는가에 고민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 꿈을 사실 이제 포기하는 그만큼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도전하라 용기만 내라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꿈을 포기해야 되고 그 꿈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절망이 고착화되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도전과 용기의 과정도 결국 실패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사회적 제도들, 안전망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냥 청년들 젊으니까 도전하라, 용기 내라 절대 전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의지가 센 사람들은요 실패도 계속 도전합니다. 장경태 위원장 야 너무 그 비례 승자독식에 약육강식에 너무 자유주의. 비례 두 번 경쟁주의. 고백 마시고 아직까지 도전하고 있어요. 정말 자유주의자적인 발언 아니에요? 네. 네,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그 다음 주제는 이제 보수 대통합 이야기입니다. 사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최근 이제 보수 진영 보면 우리 뭐 이준석 위원장도 있지만 많이 좀 안 좋잖아요 상태가 지금. 하여튼 보수 대통합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 측도 좀 약간 전열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들 보시는지 뭐 김수민 평론가님 네. 먼저 한번 화두를 던져보시죠. 저는 이제 뭐 굳이 얘기하면 불가능하다 쪽에 걸고 싶어요. 불가능하다? 네,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지방선거 때쯤에 당시에 홍준표 당시 대표가 자랑 비슷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당은 후보 단일화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당에서 선거 연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여러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더 이상 후보 단일화를 할 여력이 없어진 겁니다. 예, 그렇다면 뭐냐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친박이다 비박이다 친황이다 비황이다라고 하는 이 구도를 그나마 유지하면서 당을 끌어왔는데 여기서 누군가를 새로 받아들이고 통합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어렵게 겨우겨우 대우를 꾸려서 왔는데 그걸 포기하고 통합할 수 있을 거냐.
예를 들면 새로운 보수당에서 만족할 만큼의 내용을 내놔서 통합할 수 있을 거냐, 혹은 거꾸로 우리 공화당에서 만족할 만한 걸 내놓을 수 있을 거냐. 저는 양쪽 다 쉽지 않을 거다. 한쪽이라도 되면 성공이다라고 보는데 새로운 보수당은요? 새로운 보수당 측에서 만족할 만한 것 못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아니 예를 들면 사실 이제 그 바른미래당 당시 이제 비당권파와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논의할 때도 세 번의 어떤 계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관문 문턱부터 넘어서지 못한 게 원유철 정책위원장과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이가 안 좋다 이거 가지고 협상 과정에서 통합 과정 논의 과정 시작도 못하고 끝나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안철수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입장 앞으로 고비들이 있는데 그 고비 첫 번째 고비도 못 통과하는 걸 보면서 지금 당장 딱 결론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했을 때 새 보수당 절대 동의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된다는데 어떻게? 저도 네. 통합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름에 이준석 담겨 되게- 있어요. 새 되게- 보수당. 되게 신경 많이 쓰나 봐요. 저도 그거까지 그거 이제 분석 안 하는데 장경태 위원장이 요즘 시간이 남는지 그런 거 분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보수 정당의 혁신이라는 건 생각보다 의외로 이 보수주의적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보수의 교체에 따라서 또 급격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지금 홍준표 대표가 요즘 이제 언론에다가 하는 말이 뭐 황교안 내려와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기억이냐면 2011년 말에 본인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저 사람으로 선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대표 끌려 내려와 봐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더십의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저는 그 리더십의 교체와 함께 급격하게 한두 달 정도면 당을 정비해내는 게 또 보수의 저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수민 의원이 언급했던 그런 수많은 다양한 가치를 품어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승리의 가능성이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비박이든 친박이든 홍준표를 끌어내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세우는데 동의했던 것은 그래도 우리 팀이 좀 다치겠지만은 팀은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보자라고 했던 것인데 자금의 보수 진영의 상황으로는 꼭 리더십을 교체한다 해도 조금의 변화는 있겠지만은 이길 정도의 임계점에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대안이 없잖아 이런 말로 뭉개고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결과론적으로 저도 분석은 김수민 의원이 했던 것처럼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루어지기는 판단을 어려울 이제 하게 것이다. 되어 있고요.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유권자분들이 투표를 하면서 각 보수 분파에 있어서 어떤 곳이 개별 약진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 녹색당은 사실은 제가 이제 보수 대통합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네. 많은 분들이 녹색당 하면은 환경 문제부터 딱 생각을 하세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확장돼서 그 여러 영역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녹색당의 어떤 홍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뭐 네. 여력이 좀 안 되는 게 있지만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뭐 뒤에서 따라가는 정당으로 남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요? 네. 녹색당의 어떤 전략 같은 거 없어요? 많이 아쉽죠. 그리고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선거 때가 가까워지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밖에서 예를 들면은 뭐 진보 대통합 같은 게 가능하겠냐, 뭐 이런 질문들이 들리고는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녹색당은 한국에서 그 나타난 지 역사가 그렇게 긴 정당이 아닙니다. 근데 뭐 독일이나 다른 정당들만 보더라도 60년대, 70년대에 창당을 한 정당들이에요. 그것에 비해 많이 늦었죠. 근데 그 시간들을 좀 버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번에 원내로 진입하기 위해 이념이 다른 몇몇 정당들과 함께 뭐 가설 정당을 만들어서 원내로 들어간다. 전 거기에는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싶어요. 갈 길을 가야 된다. 네, 지금 네. 필요한 녹색 정치, 그다음에 뭐 새로운 의제들에 대한 녹색당의 대안의 정책들을 내기 위해서라도 좀 어렵지만 외롭고 힘들겠지만 갖고 있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고 어려운 생각합니다. 길을 가겠다. 근데 네. 녹색당은 항상 왜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 막 고발하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보면. 네, 저희가 정작 패스트트랙 때 민주당은 우리 고발 안 했는데 녹색당이 우리 고발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민주당보다 먼저 고발했어요. 아, 이거 지난번에 그렇군요. 뭐 동물국회니 식물국회니 네. 국회 안에서 왜 우리를 자꾸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여러 폭력 사태가 있으니까 그냥 둘 우리 수가 폭력 안 없었던 썼어요, 거죠. 우리. 아니 근데 녹색당은 동물국회, 식물국회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물과 식물들을 비하면 안 동물과 되죠. 식물에 대한 식물이 비하죠. 명예훼손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네. 그럼 인간국회? 인간이 제일 우리 못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다고 고발당했어. 뭐야 진짜. 가시면서 그 고소미 과자 좀 사드리고 네,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2030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뭐 정책이면 정책이고 아니면은 정말 뭐 어떤 부분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한 말씀씩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분부터 하실게요?
뭐 정당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대도 청년이라도요? 네, 45세까지도 네. 민주당은 아니구나. 그렇고요. 네. 괜히 좋아했어. 녹색당은 35살까지를 청년으로 두고 있는데요. 사실 생물학적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과연 청년 의제만 있다라고 한정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볼 것이냐. 저는 전자에 가까운 정당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뭐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뭐 그런 게 아니라 전 범위의 정책 의제에서 새로운 의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청년이고 지금 이 정치 안에서는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정당들이 다음 선거에서 청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것이어야 된다. 단순히 청년 정책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네. 저는 방송에서 이제 주제 넘게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불쾌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괜찮아요. 많이 이미 건너왔어 선을. 시험 과목은 유권자들이 설정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너를 뽑아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고쳐먹냐에 따라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역구 선거를 이제 계속 도전하면서 느낀 바로는 저도 매일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은 오늘 하루를 정책 개발했을까 아니면은 막걸리를 많이 마실까 이 고민을 합니다. 내 당선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정책을 하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인데 현실적으로 당선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나가가지고 막걸리 잔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 2, 3년 하고 나면은 내가 술을 먹자고 정치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치를 하자고 정치를 이게 노력하는 건지 헷갈리는 지점이 옵니다. 그때 가장 큰 자괴감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라도 있기 때문에 가면 술 마시면 기억이라도 해주지. 많은 젊은 사람들은 가서 술 마시고도 기억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뭐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유권자분들이 바꿔야 되는 것이 공천제도 정당에서 아무리 바꿔도 안 되고요. 네. 유권자들이 평가의 기준을 바꿔가지고 투표에 임해주시면은 아마 거기 시험 과목에 맞춰가지고 가장 빠르게 적응할 사람들이 아마 쌩쌩한 젊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권뿐 아니라 술 먹기 되면 젊은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유권자들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그 규범적인 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뭐 외국은 사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스칸디나비아라든지 이런데. 근데 한국은 아직은 그 풀뿌리 민주주의, 유권자부터 나서는 그런 민주주의 제도가 좀 정착이 안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창영태. 사실 청년은 나이보다 감수성으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별로 좀 평등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대 존중 시대가 좀 열렸으면 좋겠고 그런 또 정치적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느끼는 시대적 감수성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의 배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정치를 자원의 배분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권리의 배분이거나 어떤 목소리를 배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어찌되건 민주당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총선 계획 때 이번에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 비율이 대단히 높은 이유도 회의를 딱 들어가 보면 기본적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말 예전에 제가 공심이나 이렇게 할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외부 의원들도 많아지고 여성과 청년 비율이 높으면 다선의 의원님들이 유리한 안을 제시하고 싶어도 절대 제시하지 못하는 혹은 반대 의견이 막 빗발치고 성토하면 그 안들이 부결되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대별로 고르게 또 다양성을 담보로 한 어떤 회의체 혹은 논의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다 도입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김수민 평론가님은 2030 표심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2030 세대는 이제 특정 세대가 특정 성향이나 특정 진영으로 좀 쏠려 있거든요. 여론조사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해제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통으로 묶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에 거기 안에서의 다양한 흐름 중에 그 당파에 맞는 성향을 찾아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자유주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했는데 어떤 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간섭을 싫어하는 자유주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자유주의는 국가의 그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뭐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자유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이기 때문에 2030을 통으로 놓고 사고하지 말 것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보이는 균열 밑에 진짜 구조를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집에 벽에 금이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 금을 메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알고 보면 밑에 수맥이 흐른다거나 뭐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젠더 갈등이 저는 대표적이라고 보는데 젠더 갈등이 발생하는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세대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대 10대 남성들도 가부장주의의 코드에 어쩌면 희생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것을 남성 대 여성 구조로 놓으면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기도 전에 세상을 해석하는데도 실패할 것이다. 예,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좌파 민주적 사회주의 열풍에서도 나타나는 게 결국에 이제 그들도 마찬가지로 젠더 갈등 이런 게 있을 텐데 하지만 그것 균열 속에 함몰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접근을 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이 정치권에서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구조적인 걸 봐야 된다. 이게 뭐 단순히 위에 나타나 있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뭐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우리 정치 사회 구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할 말이 참 없으니 돼서 나 때는 말이야 말고는 네, 할 말이 좀 없긴 한데 오늘 다양한 이야기 들어서 저는 참 좋았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정당 자신들의 정당을 대표하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좀 날카롭게 비평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새로운 정당 저는 녹색당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고 녹색당이 이제 잘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지켜봐 주세요. 네, 뭐 갑자기 녹색당 응원하는 걸로 끝이 났는데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청년 정치인들,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사실 정치에 뛰어든다 그러면은 뭔가 좀 허세 있는 듯한 그 사람을 보는 듯한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 뛰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인물이라니까요. 전 아직 아니에요. 새물이에요. 뭔 소리야? 당신도 고인물이야.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들 잘 되시길 바라고 건승 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민 평론가, 이준석 수석 부위원장, 신지혜 위원장 그리고 장경태 위원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신년 특집 대담으로 꾸며봤습니다.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앞서서 김덕진 부소장 빅데이터 분석 들으면서 네, 긍정적인 키워드보다 1월 4일이 되면 부정적인 키워드가 늘어난다 했습니다. 올해만큼은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과 긍정의 키워드 많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새해 첫날에도 김지윤의 이브닝쇼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끝곡으로 펀의 We Are Young 들려드립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